네, 오늘 장 흐름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 심화론 첫 번째 주제, 윤 정부 증시 개혁 드라이브, 증시 활력 불어넣을까? 오늘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전상경 교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상경입니다. 네, 지난주 윤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가운데서 자본시장 내용이 주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증시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골자는 일단 그 내년에 도입되기로 예정됐었던 양도소득세 폐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인데요. 먼저 공매도 규제 강화 실효성 있을까요? 예,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도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좀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고 어느 시장이나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제도 하나가 이제 그 주가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실효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실효성이라는 게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은 주가가 상승할까 뭐 이런 행태로 해석한다면 그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공매도 규제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규제 그 자체를 아주 많이 이제 개선을 많이 했고요. 뭐 무차입 공매도 규제라든지 이런 충분한 규제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 자체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절차적으로 아주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여전히 뭐 개인들이 이 공매도를 이용하는 비중은 낮거든요. 뭐 한 2%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여전히 과거처럼 외국인이 75%, 뭐 기관이 또 외국인들의 한 절반, 뭐 예를 들어 한 25%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비난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실상을 보니 이렇게 이제 규제를 풀어도 늘지 않는 것을 보니 사실은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또는 개인이 사용하기 싫어하는 뭐 그런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 공매도 규제라는 게 자신은 사용하기는 싫지만 남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인이나 기관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많이 해봐도 이게 사실은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잃어버리는 것은 제법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공매도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늘 이제 공매도 세력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미래에 매수로 나타나게 돼요. 또 이게 특정 종목만 공매도 한다기보다는 이 페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종목에 공매도 한다라는 그 말은 또 다른 B 종목에는 매수로 나타날 경우가 많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이 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즉 공매도가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가 방향이 공매도 규모를 결정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공매도라는 게 없는 주식을 사실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게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이 외국인 기관 대비해서 높다는 점에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외국인 기관과 형평성이 맞게 현재 지금 개인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 담보 배율이 140%인데 이걸 좀 낮추겠다는 것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다는 정책으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좀 더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개인에 대한 담보 배율을 인하시켜준다. 예를 들어 뭐 105%로 인하시켜준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개인이 과연 공매도가 늘어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많이 풀어드려도 이제 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한 1%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한 2%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이제 그 개인에 대한 그 담보 배율을 인하시켜 주더라도 공매도를 개인이 많이 활용하실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매도를 하시고 싶으면 지금 뭐 CFD 제도라고 해서 이게 뭐 Contract for Difference인데요. 차액 결제 계약이라고 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도 공매도 효과를 실현할 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글쎄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은 뭐
하시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를 과연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전략인가에 대한 그 정의에 따라서 인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이 시세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매도를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도 갖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율 자체가 현재 굉장히 낮은데 이런 담보배율을 낮춘다고 해서 외국인 기관만큼 공매도를 많이 그 주식 전략으로 쓸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내년 추진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일단 가닥은 잡았는데요. 다만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여당이 좀 의석을 많이 차지해야 이런 법안들도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요. 투자 심리 개선 가능할까요, 교수님? 예, 이 제도는 이제 잘 폐지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규모가 낮아져서 뭐 10억 정도 되면 이제 대주주라고 뭐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게 이게 왜 대주주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이 세금 내는 투자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데이터가 잘 없어서 저는 내는 이 세수가 아주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작년에 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한번 자료를 받았죠. 그래 받아보니 2017년에서 20년까지 4년간 전체 납부한 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3조 4천억, 1년에 1조도 안 되는 규모예요. 왜 그럴까? 지금 대주주들이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거래일, 우리가 예를 들어 금년은 12월 29일인가 아마 그럴 텐데,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에 팔아서, 즉 10억 리터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로 재매수하면은, 그러면 대주주로 카운팅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세수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거래세, 주식을 통한 거래세를 보면은, 거래세가 엄청 많이 2021년 작년에 지금 15조가 거쳤다고 해요. 15조가 지금 종부세보다 더 많아요. 종부세 6조, 개별 소비세 9조, 산정세, 상속증여세 15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게 거래세라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가 부가가치세처럼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면은 사실은 세수 효과가 훨씬 많다고 말이죠. 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보다. 그리고 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그러니까 세수 효과는 없습니다. 시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되면은 대주주가 현명하니까 크게 이제 거래하는 지금 말하는 대주주라는 게 그죠. 기업 경영하는 대주주는 어차피 팔지 않을 것이고 트레이딩을 하는 대주주, 이제 10억 이상 규모로 하는 대주주 이런 분들이 똑똑하시니까 미리 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오버행이라 그러죠. 이 잠재적인 매물이 연말에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큰 덩치의 거래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12월 달은 안 좋겠구나. 그러면 나는 11월 달에 팔아야지. 이러니까 또 내 옆에 있던 분은 나는 10월 달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연말 이제 투자 위축이 이루어진다. 특히 연말은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당 투자가 참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시점인데 배당 투자를 위축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투자라는 이름 하에 펀드 매니저들이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11월 달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배당 투자 한다고 개인에게 유인을 하고 개인이 주식을 배당 투자하려고 들어가면은 그러던 그분들은 연말 되면 이제 이 셀링 프레셔, 이제 매도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팔아버린다라는 그 말이죠. 즉 세수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주가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도는 아주 나쁜 제도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제한다 그러고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2023년부터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투자자에게 이렇게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주식 그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정한 어떤 세율을 정해서 하는 그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건 참 바람직한 제도예요. 왜냐니까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 원 넘을 때는 과세가 안 돼요.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1년 투자해서 5천만 원 수익을 주식 투자를 해서 남긴다라는 게 만만치 않죠.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뭐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거니까 물론 뭐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걸 좀 더 높이든지 그죠. 면세 기준을 그것도 좋고요. 또 분리과세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마련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 뭐 좀 더 이런 형태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게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양도소득세 자체가 지금 뭐 세율은 20% 넘어가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세금이었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난 2017년부터의 자료를 봤을 때 1년에 1조 원 수준밖에 되지 않고 차라리 거래소의 비중이 훨씬 더 그 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이런 양도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사실 연말에 들어오는 배당을 위한 그런 매수세를 제한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금 증여세에 대해서도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 1인당 증여 상속세 공제액이 인당 130억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은 부가 미국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세금 조치라는 얘기들 하고요. 배우자에 한해서는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소액 주주 보호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액 주주 보호책 뭐 교수님께서 보신 내용 가운데서 어떤 점이 좀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뭐 어떻습니까? 이래 뭐 정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그죠.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자랑이다. 또 주식 시장 이 자체를 투기의 장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형태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고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크게 지금 이제 이런 제도들은 공약으로 내걸기보다는 이 공약으로 내걸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세세하게 이 조그마한 제도들을 잘 이제 들여다보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물적 분할 규제에 대한 내용 뭐 이런 쪽은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말고는 여전히 지금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정시의 방향을 돌린다 이렇게 기대하시지는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또 장기 투자자가 좀 더 보호를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많은 어떤 조그만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봐야 된다. 이게 트레이딩 그 제도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 재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정책들, 뭐 유상증자가 되었던 뭐 또 배당이 되었던 이런 다양한 액면 분할, 뭐 다양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규제가 불필요하게 많아요. 이게 아무런 효과는 없으면서 시장 투자자의 그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죠. 공매도 제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제도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다고 해봐요. 기업이 자본이 필요해서 그죠. 상장 기업이 자본이 필요하면은 주주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아주 대형 기업도 작년에 몇 년 전입니까? 이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니까 하한가를 가요. 그러니 그 자체가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쁜 이런 제도이다. 기업이 성장의 활력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 그 자체가 중립적으로 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 괜찮은데 미국은 한 3%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런 발표가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저렇게 큰 기업도 어떻게 30%가 빠지나. 그 말은 불신이 너무 많고 그 불신이 가능한 이유가 유상증자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1차 가격, 2차 가격 뭐 불필요하게 그렇게 세세하게 정해놓는 바람에 이게 오버행 이슈 아까처럼 그러면은 공매도가 하기 편한 상황이 아니냐 그 말이죠. 어차피 시장 투자자들은 위축되어 있다. 유상증자라는 그 소식으로.
그러면은 공매도가 나타난 그 지금 외국인 매도세는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보는 거고, 그러면 저 중에 많은 부분이 또 공매도겠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개인 투자자가 판다 그 말이죠. 이 추적 매매 때문에 공매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공매도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매도 세력 또 공매도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보니 나도 따라서 매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조건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악재는 빨리 반영되게 만들고 길게 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제도들을 사실은 이게 공매도나 뭐 이런 트레이딩과 연관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기업 정시 자본 조달, 자본시장법에 나타나는 수많은 뭐 합병과 연관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좀 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한번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창구이기도 한데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성장하는 기업에 또 과실을 나눠서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중에서 특히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축소시키면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증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보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제와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디테일을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이 기업 자본 조달, 우리가 기업 자본 조달을 이 상장되기 전에는 우리 중소기업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 과기부, 뭐 수많은 데서 정책적 지원을 합니다. 즉 비상장 기업의 자본 조달은 아주 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장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아주 황량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상장 기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볼 때 이 비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지금 상장 기업보다. 우리가 이 비상장 기업 중에 잘 성공한 기업이 상장으로 나올 텐데 상장되고 나니 가치가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가 낮아지더라 그 말이죠. 특히나 우리 지주회사들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은행 지주도 그렇고 일반 지주회사들도 이 PBR이 0.5로 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이렇게 장부 가치 대비 시총이 0.5배다 그 말이죠. 장부 가치가 1조인데 시가총액은 5천억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이게 지금 지주회사도 좋은 그 투자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나랑 대주주랑 똑같은 배를 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대주주는 이제 기업의 그죠. 기업의 소유 경영자는 지주회사를 가지게 되니까 지주회사의 주주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대주주 오너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게끔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좀 증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배당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 형태이니까 현금이 좀 더 풍족해야 되고, 현금이 좀 더 풍족되려면은 지주회사의 배당 그 자체에 대한 촉진책을 좀 더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미국은 이 분기 배당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3개월마다 배당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말 배당이 원칙이에요. 중간 배당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왜 이 분기 배당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형태로 생각해서 배당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배당도 단순히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거기서 이제 이 박수를 받아야 뭐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주들을 위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업 자본 조달 절차는 즉 기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미국은 뭐 좀 더 극단적으로는 오늘의 종가로 바로 공부를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옛날 정책 당국자들이 뭐 한 달 평균 가격, 일주일 평균 가격, 어제 종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발행가
유상증자의 발행가를 정하고 CB나 BW의 전환 가격이나 행사 가격을 정하다 보니 이 CB나 BW의 공모가 참 어렵고 또 그런데다가 또 BW에 대한 시각이 좀 나빠지면서 사무형 BW는 분리형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과도한 이런 규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업 자본 조달과 연관된 물론 좋은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근데 그런 자본 조달을 적절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잘 조달을 해서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 배당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가 보다 디테일 있게 개선돼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300원 턱 및 환율 체크 포인트는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1280원대 레벨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양봉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환율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5월 들어서 이제 1200원대 진입한 가운데 이제 장중 한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90원대까지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이제 주말이었죠. 이제 2012월 지난 주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이제 거시금융 경제 점검 회의 요거 이제 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최강호 경제부총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회동에 따른 이제 좀 외환시장 안전 발언 등으로 인해서 좀 환율 상승이 좀 막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 이제 장중한 때 1290원 넘어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2020년 3월 19일 날 이제 고점이었던 1285.7원을 상회했습니다. 결국 이제 1300원대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 초기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290원 선 돌파가 지난주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에 어떤 암초가 이런 원화 약세를 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제 국내 요인보다는 사실 이제 해외 대외 요인 쪽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 달러 지수가 역시 이제 코로나 사태 당시 이제 고점을 이미 상향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국내 무역 수지 적자 기조 이제 전환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 기조 등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이제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안전 통화 선호 이런 부분도 이제 달러 강세의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지난 5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과 함께 또 이제 6월부터 이제 월간 47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연준 자산 긴축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들도 결국 요인들이 달러 강세를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 계속됩니다. 그와 함께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2월에 이제 양적 긴축까지 QT 정책까지 시행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1,300원대 레벨 진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예, 우선은 1,300원대 진입은 사실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원달러 상승이 어떤 오버슈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달러화 강세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들어서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작년까지는 사실 달러화 대비로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좀 위안 달러도 좀 가파르게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대신 이제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이제 국내 외평채 CDS 프리미엄 이 확대 등으로 인해서 또 대외 건전성 우려도 좀 같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난주 계속 정부 당국
어떤 외환시장 안전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얼마만큼 이런 환율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당국의 개입 의지는 나왔고요. 개입을 얼마나 또 보여줄지 직접적인 뭐 달러를 또 우리 그 외환 시장에 넣어주면은 더 좋을 텐데 어떤 조치들이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올린 것은 아무래도 외환시장 방어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환율 방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지난해 이제 8월부터 국내 이제 통화정책에서는 이제 분기당 1회 25bp 속도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4월 이제 그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다음 주 예정되는 5월 금통위에서 뭐 추가 금리 인상 뭐 요 이슈가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그 기획재정부 이제 그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찬회동에서 이후에 결국 이창용 하는 총재가 국내 이제 통화 정책에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50bp 뭐 빅스텝 금리 인상 뭐 배제할 수 없다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에서는 물가와 함께 환율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5월 금통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분기당 1회 이제 속도가 분기당 뭐 1, 2회 정도로 앞으로 조금 더 가속될 수 있는 뭐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따라서 금리 인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예상을 해주셨네요.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를 좀 저지할 수 있을지는 환율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지난해 연말에 마감됐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런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또 저희 방송에서 또 전문가 한 분께서 좀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이유 알아볼까요? 우선 이제 작년 연말에 미국 이제 통화 스와프 만료가 된 다음에 뭐 올해 들어서 사실 원달러율 굉장히 좀 상승이 좀 본격화됐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더라도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이제 원달러 환율 안정에 이제 기여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예정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도 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이제 지난 이제 그 5월 초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안정 측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조금 좀 가시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0년 이후는 지금 1,200원대 후반이 저항선이 됐는데 현재는 다시 1,3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그래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했는데 진짜로 이 원화 약세를 저지해주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현재 이제 윤석열 이제 신정부의 어떤 경제 안에서 이제 3고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물가, 또 환율, 금리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물가와 금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좀 잡고 가는 이제 그 경제 정책이 사실 필요한데요. 미국 경우에도 이제 한국 그 외교 차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따른 국내 환율 안정 자체가 이제 윤석열 신정부의 또 어떤 경제 이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한국의 지금 외환 시장의 결국 문제는 이제 대외 건전성 우려거든요. 근데 미국이 결국은 이제 구원투수다라고 이제 결국 이제 최종 어떤 대부자로서 구원
투수로 나서줄 거다라는 기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외환시장은 대외 건전성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외환시장 안정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입니다. 네,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미국 정상의 방한인데요. 이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또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환율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야말로 이제 천장이 뚫렸는데요.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2008년 그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1,300원대에 완전히 안착한 적은 없었거든요. 외국인의 현재 매도가 이런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시나요? 원화 약세 상황도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산 투자에는 부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금 연준의 QT, 달러 감소라든지 아니면 달러와 강세 기대감 요게 이제 계속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비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신흥국에서 일반적으로 또 투자 자금 철수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 경제는 이제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는 IMF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으로 좀 분류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어떤 영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신흥시장 어떤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아까 연구원님께서 환율이 물가와 금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환율은 국가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는 우리 원화로 된 이 주식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띨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안정돼야 시장도 또 안정되겠죠? 환율 안정을 위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환율이 사실 이제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월달러 환율의 상승이 일반적으로는 기업들의 어떤 수출 마진, 이제 수출 수익성, 수출 경기 부분에는 호재거든요. 최근에 1, 4분기에 주요 기업들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이제 환율, 원화 약세 부분에 좀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경기에도 수출 경기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가 이제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익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반대로 작용하는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향후 국내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제 겨울 시점이 끝나면서 이제 난방유 에너지 수요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또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환율 안정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함께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오창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1,300원대 레벨 진입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같은 2분기에 환율 약세는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물가 쪽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과 또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그러한 고심을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 그래도 코스피 2600선, 코스닥은 860선 아래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마감까지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주식 심화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